1883년 3월 17일 런던 하이게이트 뮤지에서 열린 마르크스 장례식 연설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다윈과 마르크스를 동시에 극찬했습니다. 다윈이 유기적 자연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다윈주의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크스주의를 소비에트 테러의 형태로 실용적인 정치적 용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적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종교 역시 결과적으로 정권과 기득권의 신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구조학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게 만들고 수용하게 만들고 비판적인 능력을 둔화시키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와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부러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순응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진화론을 끝내고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란 무엇일까요?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자유주의적인 공산주의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상학파와 또 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정치적인, 철학적인, 경제적인 이데올로기로 분명한 목표가 공동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질서인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과 사회계급을 부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돈과 국가도 부정하는 공산사회 건설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인물은 독일 유태인이었던 마르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아버지이자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칼 마르크스는 1848년에 프리드리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념을 제안합니다. 이 선언문의 핵심은 모든 역사적 사회에서 계급투쟁의 중요성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위험한 불안전성을 강조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 유태인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당시 반유대주의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는 유대 종교를 포기한 중산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가장 학문의 자유를 구가하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철학을 전공하고 1841년 이에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칼 마르크스는 정말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언어적인 천재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는 상당히 자유주의 정치적인 관점을 가진 데다 부모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강한 독일에서 교수직을 확보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마르크스는 저널리즘에 눈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마르크스는 독일 사회의 밑바닥을 온몸으로 직접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독일 사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엎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 상태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급진주의 사상을 견고하게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독일 경찰의 의심과 감시를 받게 되자
이를 감지한 칼 마르크스는 체포와 투옥을 피해서 파리로 떠납니다. 파리에서 칼 마르크스는 평생의 동지이자 오랫동안 함께 저술 활동을 했던 프리드리 엥겔스를 만나서 그와 깊은 교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후 40년 동안 친구요, 그리고 공동 저술을 진행하는 저술가요, 그리고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엥겔스는 독일과 영국의 섬유회사 소유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처우, 계급으로 분열된 유럽 사회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엥겔스의 작품 1844년에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라고 하는 책에서 영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엥겔스가 드러냈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런 환경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빈곤, 질병, 조기 사망이 자본주의에서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병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순한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대체시키는 길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강조하고 개인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자본주의에서 광산, 재분소, 공장, 철도 등 산업 생산의 주요 수단을 공공 소유로 만드는 공산주의로 전환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그의 핵심 내용을 바로 담아서 발표한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갖고 있는 핵심 사상은 유물론 사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이해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지만 헤겔과 달랐습니다. 헤겔이 철학적인 이상주의를 강조한 반면에 인류 역사가 물질적인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도되고 지배를 받는다고 마르크스를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물질적 생산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따라서 인간 활동도 없다는 것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는 지배계급 부르주아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반면 노동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는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하고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일부, 즉 단순한 부속물로 전락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인류 역사가 고대 노예 사회에서 봉건제도를 거쳐서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다고 이해했습니다. 지배계급이 더 큰 노동자 계급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를 이용해서 이 노동력을 착취해 왔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타도하고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로 대체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힘을 그렇다고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과학, 기술 이런 적용을 통해서 놀라운 생산성을 산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 놀라운 생산성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응당의 급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이와는 반대로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힘을 결집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당시 독일 사회의 구조가 산업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구조이고 정부 역시 부르주아 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인류의 역사는 지배계급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저술한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모든 시대의 지배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설교, 대중매체 모두 주류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한 방향으로 나갔다고 그는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지배계급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법화하는 신의 역할을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와 그들의 권익 보호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종교 역시 결과적으로 정권과 기득권의 신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 구조학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게 만들고 수용하게 만들고 비판적인 능력을 둔화시키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우와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에 일부러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순응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종교가 현실을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공산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고 불평등한 산업 구조를 공산주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적 계급 의식으로 무장해서 경찰, 법원, 감옥 등 국가 권력 기관, 주요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잠시 반혁명을 막기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위험이 사라지면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는 미래 공산주의 사회의 제도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설계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르크스가 1883년 세상을 떠나고 마르크스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그가 이룬 학문적인 공산 사회주의를 해설한 과정에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이론 상당 부분을 단순화시켰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882년 다윈이 세상을 떠나고 그 이듬해 1883년 마르크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는 다윈과 마르크스라고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학자들은 다윈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상호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관련 저술과 논문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참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출판되었습니다. 2018년 5월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데이빗 클린호퍼는 칼 마르크스 200주년 다윈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짧은 논고를 발표합니다. 1864년 자본론 서문에서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생각을 자연사의 과정으로서 사회의 경제적 형성 발전을 제시한다고 선언합니다. 1883년 3월 17일 런던 하이게이트 뮤지에서 열린 마르크스 장례식 연설에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다윈과 마르크스를 동시에 극찬했습니다. 다윈이 유기적 자연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진화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다윈주의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크스주의를 소비에트 테러의 형태로 실용적인 정치적 용어로 번역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화론적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듯이 다윈주의가 생명의 역사에서 목적론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들은 호감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발전을 자연 밖의 초월적인 인격체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길을 다윈이 터주었다는 것입니다. 레닌의 후계자 스탈린은 무정부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소책자에서 진화는 혁명을 준비하고 혁명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 혁명은 진화 과정을 완성하고 진화의 추가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